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마침내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겠다는 희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창인의 창에서는 정세 진단과 향후 우리의 과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만나네요. 네. 이제 마침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그날 보셨죠? 봤죠. 그때 사실은 광화문에서 보고 싶었는데 예. 국회 내에 비상대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해서 예. 이제 회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보는데 그때는 숨소리와 시계 초반을 지나가는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로 정막 속에서 한 글자라도 놓칠까 봐. 예.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봤었는데 예. 한마디 한마디 이제 그 재판관님의 말이 나올 때만 한결문이 읽어질 때마다 되는구나. 그렇죠. 예. 맞아요. 모두 다 저는 이제 그 헌재 앞에 있는 그 군중 속에서 봤는데요. 네. 그때마다 이제 탄성이 터지는 거죠. 한마디 할 때마다. 아무튼 간에 참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는 이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계엄에서 이 파면까지 한번 간략히 좀 평가 한번 해볼까요? 벌써 그러니까 123일 동안의 그 사건들이었는데 하루도 놓칠 수가 없고 그래서 쭉 저도 돌아봤습니다. 나는 이것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같아요.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수호의 결과물. 사회적 연대라는 의미는 이게 국회만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일을 하셨고 그 국민들 속에서도 어떤 특정 정파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지역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가 가능했었던 그 광장의 힘이 광장의 있었던 힘. 겁니다. 예, 네. 광장. 예. 그래서 그 사회적 연대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헌재 결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미뤄질 때마다 진짜 무릎이 팍팍 꺾이는 기분이었고 우리가 헌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맞습니다. 예. 특히나 3월 말경에 됐을 때는 그 한 언론사에서 5대3이라는 기류를 이제 기사로 내보내면서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술자리에서나 했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텍스트로 된 걸 확인하는 순간 뭔가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확 돌았고요. 그래서 이 헌재를 우리가 끝까지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 전 대한민국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끝까지 그 제도적 대응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봉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헌법재판관의 그 제도적 결정을 기다렸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사실은 그 재판관의 구성을 보면 진보와 보수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재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판 8명의 모든 재판관들께서 오로지 헌법이라는 제도를 가운데 축으로 두고 판단을 내리셨구나 예. 하는 그걸 보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축으로 살아있는 국가이구나. 그래서 이 제도와 이 시민의 광장의 힘이 결합돼서 민주주의를 저희가 또 하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 광장과 네. 이 제도 어찌 보면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축이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되게 대단한 일을 특별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이켜보면은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그때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균에 의해서 재앙이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국민들의 사회적 연대 그리고 제도 안에서 국가에서 정해진 제도에 대해서 모두들 따라줬었고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이런 걸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이 피 속에 흐르는 그 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힘을 함께 모아야 된다는 것이 체화된 진짜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자부심을 느끼는 싸움 네.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정도 파면까지의 간략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요. 갑자기 그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헌법 개정과 조기 대선을 동시에 치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개헌의 필요성 여부는 일단 둘째치고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느냐, 그리고 내란 세력 종식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과제의 전선에 좀 교란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아주 나오면서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최대 60일에 불과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협소한 공간에서 이제 우 의장은 왜 이런 개헌 카드를 꺼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이에 대한 고민정 의원님의 견해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우원식 의장님의 의도를 먼저 분석을 이제 제 딴에는 해봤는데 많이 빨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당연히 개헌에 대한 의지는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셨는데 그게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내놓으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의장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이제 국민투표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번 주 안에 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재외국민투표권자들이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으로서는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도 하셨을 텐데 이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에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하게 되면 사전투표한 사람들은 개헌의 표를 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아마 현실적인 그 타협 지점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내신 것 같다 하는 이제 의도는 그렇게 읽혀지고요. 근데 저의 의견을 이제 물으셨으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법을 개정을 해보려고 이제 법을 좀 들여다봤는데 민주당이 한 60명 가량 되시는 분들이 법을 내셨어요. 계엄을 이제 개정하는 거. 계엄에 관련된 그렇죠. 개헌. 예. 두 번 다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타나도 계엄을 그렇게 함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한 60개 정도가 나왔는데 저도 이게 가닥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의원들끼리 다 모아봅시다 해서 집담회라는 걸 제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 모여서 막 갑론을박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넘지 못하는 허들이 결국은 헌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있기 있지요. 때문에 예. 헌법과 이 계엄법을 같이 손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계엄을 두 번 다시 못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개헌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는 이제 계엄에 대한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2월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대3의 기류의 보도가 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단순히 그 보도 때문만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5대3의 기류가 눈으로 확인되기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3월 말에는 무조건 해야 한다 하는 게 국민적 열망이었는데 그게 탁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주일 후에 발표가 됐었던 건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국민적 감정은 뭐였냐면 이게 단순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은 윤석열뿐 아니라 그를 석방시킨 법원, 그렇죠. 예. 그리고 무리하게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검찰, 혹은 정작 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검찰,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을 선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 경찰, 국회,
그야말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권력을 갖고 뭉뚱그려서 있는 내란 세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예. 그 공권력을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그 내란 세력들이구나라는 실체를 본 시점이 저는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공포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무서운 거는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내란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해졌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되겠구나. 정말 저 개인으로서는 아쉽지만 개헌이라는 걸 하고 싶었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부터는 다른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하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미 저는 마음을 좀 접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의장님이 그런 이제 발표를 하셔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당연히 개헌 그리고 의장님의 의견에 찬성할 거라고들 네. 막 생각하시면서 막 오히려 저한테 왜 찬성했냐고 문자 보내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이제 입장을 그 이후로 네. 낸 바가 없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 내란 세력이 완전히 다 종식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공포감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러나 제가 애초에 개헌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처음 시초는 응원봉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가 2016년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응원봉 집회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는데 결국은 그 시대를 규정하는 것은 어떤 그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촛불 때 하지 못했던 개헌을 이번에만큼은 좀 해야지 이들을 규정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누구보다 86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386 그룹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이 주류라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이유는 결국 다 87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 87년 체제를 이제 일단락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개헌이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헌을 이번에 해야 응원봉에 나왔던 그 많은 시민들을 규정해 줄 수 있고 이제는 87에서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박근혜 탄핵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박근혜 때는 파면과 동시에 모든 게 다 종결이 됐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탄핵이 됐지만 종결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쉽지만 개헌이나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뭐 공약이나 예. 혹은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다음 시기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뭐 공약을 이런 하고, 정도로 예.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이 전선을 흩뜨리지 말고 내란 세력의 촉결에 힘을 모으자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그거 비슷한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그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아직 관저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떠나지도 않으면서 여당 지도부도 만나서 뭐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 뭐 경호상의 문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없애려고 시간 끌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그 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56시간인가 만에 삼성동 관저로 이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아크로비스타로 가야 하는데 네. 거기는 이제 경호 원래 그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같은 공간에 일단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따로 이용해야 하거든요.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후보 당시 그리고 대통령 초창기에는 인기가 좋을 때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거를 양해해 줬지만 예. 지금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앞으로 그럼 윤석열 지지자들이 맨날 그 앞에서 스피커 틀고 막 뭔가를 할 거고 아니면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도 할 거고 그러면 헌법재판관 주변 상권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 현상이 아크로비스타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거라 주민들이 아마 극렬히 지금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얘기 듣는 순간 탁 떠올랐던 거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갈 곳이 없으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가시면 되지 않나. 원래 감옥에 계셨잖아요. 계셨다가 잠깐 외출로 지금 나와 계신 거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다시 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반려동물이 많아서 못 간다? 그것도 해결되지요. 예. 경호 문제 그것도 해결되지요. 예.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방을 빼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라는. 아니 그리고 예. 사실은 그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파면이 됐었으니까 뭐 몇 시간 안에 방을 빼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상식은 굳이 법에 담아놓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이제 갑자기 탄핵이 된 거니까 이제 관저에 있는 경호 문제가 어느 정도 완결이 되고 나서 56시간 안에 이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상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불행한 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람을 만났다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일단 국가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경호의 문제도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자처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것을 발령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려는 경호원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실무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가려는 경호원도 없고 가고자 하는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주민들은 죄다 반대하고 반려동물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데려두고 갈 방법도 없고 그래서 못 가고 있구만요.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법은 구치소밖에 없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시위 현장만 본다면 말이죠. 네. 대한민국이 거의 둘로 쪼개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부지법의 난동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극우 파시즘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그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의 그 발언 수위는 그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아주 위험 수위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가 정말 빠른 속도로 극우화되고 있는가, 그런 세력이 일정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견해를 듣고 싶어요. 맞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극우 세력들이 처음에는 이제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점점 몸집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광훈이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국민의힘의 어느 날 갑자기 이 극우 세력들이 중심으로 그냥 확 들어와 버린 손을 겁니다. 잡은 듯한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사례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장점은 뿌리가 얕을 수 있다 하는 장점은 있고 하지만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주류를 확 먹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 보수가 그것을 단절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건강한 보수가 살아 있다면 그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극우 파시즘이 발 못 붙이게 해야 하는 역할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되겠지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소위 스스로를 건강한 보수라고 말하는 그들입니다. 예. 그들에게 그만큼의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자신의 스탠스를 얘기하면서 건강한 보수를 다시금 복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력을 규합하지도 못했고 당내에서도 세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힘을 갖고 있을까 싶었지만
이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그 국면에서 김상욱 의원의 손을 한동훈 대표가 잡아줬었어야지 전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러지 않았죠. 심지어는 그 한동훈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께서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를 보니 그렇더군요. 그 안에서 김상욱 의원을 내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동훈 세력이라는 것도 건강한 보수를 복구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들도 구구 파시즘에 맞서 싸울 만큼의 맷집도 없고 자신의 소신도 없고 그저 그냥 인기 영합주의에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인기라는 게 인지도라는 게 참 때로는 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예, 시작도 한때 했고 그랬지요. 예. 마지막에 역대 퇴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퇴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날석에 비판하고 비난까지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네.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지도라는 것에 정치인이 일일비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자기 인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그냥 이제 막 데뷔한 아이돌 스타 같은 근데 예. 블록버스터가 되기에는 글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극우 파시즘들을 종식시키려면 예. 지금은 이제 건강한 보수가 해야 되는데 그들의 세력이 너무 없어 보여서 지금 그들에게 기대하기에는 좀 난망하고 예. 그러면 지금 당장 국민과 이제 반대편에 있는 저희 민주당과 같은 이 진보 세력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전광훈을 구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나윤, 그러니까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예. 김나윤을 출당시켜야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여야 되는데 예. 뭐냐면 윤석열의 제명.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그나마 극우 세력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건강한 보수로 탈바꿈할 수 있을 텐데 예. 과연 이 세 가지를 누가 할 수 있을 건가? 예. 저들이 안 한다고 하면 저희라도 계속 촉구하고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극우 세력과의 단절의 비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대선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약간 좀 민감한 얘기를 한번 물어볼까요? 그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겠지요. 네. 네. 예상되는 후보들이 자천타천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야 당연히 상수고 그 외에 이제 3기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의미하는데요. 이 네 분이 나온다면은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이제 관계로 따지면 김동연 지사님하고 관계가 제일 아니다. 김부겸 지사님하고 제일 없나? 하여튼 다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분들이시라 어느 정도 관계들은 다 있지요. 네. 그 당시 뭐 이재명 대표님은 또 경기도지사였으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했었던 사람인데 내란 세력의 종식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내에서 치열한 경선을 치르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경선이라는 것은 선거의 꽃이죠.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를 국민들이 경선이라도 있어야 쳐다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더 넓혀주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 후보는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그 다른 후보들로부터 통해서, 보완시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경선이라는 건 선거의 꽃이고 선거는 또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 한덕수 대행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서야 임명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 문영배, 이미선 두 분 재판관의 후임을 지금 임명하겠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가관인 게 예.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을 이제 지명을 해놨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이 해제된 그 다음 날 윤석열 내란 수괴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하고 뭐 법무부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안가에서 회동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계엄이 국회에 의해서 해제되긴 했지만 제2의 계엄을 준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완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미완의 내란을 그렇죠. 내란의 성공으로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보수 법관이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반응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물론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에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냐? 당연히 안 되죠. 대행은 대행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행이 선출된 권력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럴 거였으면 그냥 대행이 그냥 대통령 다 되게요. 그럼 국민들의 선택권은 완전히 다 무시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행은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하게끔 돼 있는 게 대행이고 그것이 바로 상식이죠. 그러나 한상덕 그 대행은 본인의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 노름을 지금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덕수 대행. 네. 네, 한덕수 네. 대행이 그 대통령 노름하고 있는 그것을 심지어는 내란 세력의 일부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그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어서 네.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네, 예.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 60일이 남아 있는데 그 네. 60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여러 곳들에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기는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본인들도 되게 난처하실 거고 저의 판단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루빨리 내란이 종식이 돼야 이게 뭐 경선이든 뭐든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는데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려고 물었더니 대답은 안 하시고 지금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는 말로 자신의 아주 약간 그래도 곤란함을 넘어섰는데 좋습니다. 네. 뭐 더 안 묻겠습니다. 뭔말.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요즘에 어후명이라는 말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사실 평소에 이제 고민정 의원님은 그 이재명 대표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라라는 아주 고언을 많이 하신 편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풍자가 가능하듯이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풍자나 비판도 자유로워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막 또 그 반대하는 입장들은 막 수박이니 하는 비난도 받게 되고 신랄하게 비판도 받은 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뭐 한 말씀 좀 하신다면요. 이제 제가 지도부 생활을 2년을 꽉 채워서 했는데, 네. 제가 경험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을 제가 많이 보고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뭐 토론을 하기도 하고 경론을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전략을 같이 짜기도 하고 근데 되게 많이 그 다른 의견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부 안에서 다른 의견을 가졌던 사람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일 텐데 그래서 늘 이제 제가 내는 의견에 대해서 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런 의견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의 리스크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모시는 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몸에 배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참모는요. 그 리더가 지도자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 진짜 참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선택해서 자 이걸 가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지도자를 오히려 아둔하게 만드는 길이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고 어떤 것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1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이만큼 따른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언을 드려야 지도자도 뭔가를 선택하기가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실 때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그게 누군가를 함께 일하고 혹은 이렇게 물론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참모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당대표는 한 사람이고 최고위원은 여럿이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늘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님은 되게 제 의견을 많이 수용도 하고 또 그 방향으로 결정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합이 되게 잘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안에서 그 대표님하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제가 막 밖에 나와서 유튜브에 대고 막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저의 반대쪽에 계시는 이제 의원님들이나 뭐 지도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바깥에 나가셔서 이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외화되기도 하고 혹은 왜곡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막 다시 바로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안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예. 저한테도 그게 되게 큰 굳은 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대응을 했어야 됐나 하는 그 후회도 조금 되긴 하는데 뭐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분은 어쨌든 다른 다양한 그 목소리들을 잘 그 듣는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한 가지로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는 이제 다수의 의견에 대표가 보통 선택을 하시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기본에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야 민주주의인 것이지 다수결의 원리에만 따르게 되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 소리를 내는 것은 과연 이 소수의 의견이 품어 안아지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또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그것을 통합과 포용을 위해서 또 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까 앞에서의 그 지금 내란 세력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렬한 경선이 과연 그 과거 일반적일 때보다 훨씬 좀 그런 위험성이 있다. 지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대충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거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안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도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명분과 실리의 싸움이잖아요. 내 네. 안에서 명분을 근데 때로는 명분이 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 실리가 더 크기도 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의 싸움인데 아직 제 안에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의 최측근의 뭐 책사였다면 네. 오히려 당내 경선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게 혹은 좀 치열하게 치러질 수 있게끔 일부러라도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 뽑는 과정이 너무 밋밋하게 그냥 어후명으로 가버리면 그렇죠. 예, 관심도 적게 끌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을 우리로 끌고 와야지 우리가 당선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예. 후보가. 그러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결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은 진짜 아니라는 건 이미 정리가 됐고 그러나
그때 이재명은 아니어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그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바뀌었다. 내가 잘못 오해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본선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경선에서 해야지 그게 국민들을 혹은 윤석열을 찍었다가 이제 윤석열하고는 손절했던 이 그룹들을 우리가 이렇게 쫙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선이라는 시기밖에는 없어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자니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에게 너무 잔인한 일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저로서는 계속 그 소수의 의견이 발현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닌 민주당으로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의 그룹에 있는 분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민감 문제를 아주 물어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 개혁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네. 현재 한국 사회 대개혁 과제를 둬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요. 무엇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극우 세력의 종식이죠. 내란 세력 종식이 예. 가장 큰 개혁이다. 네. 극우 내란 세력의 종식, 그다음에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혐오 정치를 종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 종식과 혐오 정치를 종식하는 것이 좀 맞물려 있는 거 아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반극우 연대가 첫 번째고요. 반극우 연대, 두 번째가 혐오 사회를 종식하는 거. 혐오 사회를 종식하는 것, 세 번째가 양극화를 해결하는 거. 양극화를 해결하는 네. 것.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예. 반극우 연대, 내란 세력 척결 이거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그렇게 가고 두 번째 혐오 사회의 종식은 이게 양극단으로 정치가 갈라져 있지만 이게 정치권 안에서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비화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여러 유명인들이 그 어떤 비난들에 못 이겨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의 이런 혐오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에 혐오라는 이 암덩어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도 나는 이 정치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왜냐하면 그 최근에 보사연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젠더 갈등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의 갈등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인데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달라. 그러면 나는 헤어질 거다. 같이 술도 안 마신다. 이런 답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혐오는 많은 곳곳 그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연예계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지금 도사리고는 있지만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정치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고 나는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니 어떻게 해서든 이 혐오 사회를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저를 향해서든 혹은 우리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든 수박이라는 말들을 쓰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유머러스하게 넘기면 안 되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혐오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거기에는 비하의 의미가 그렇죠. 섞여 있으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말과 저는 그렇죠.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혐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혐오로 규정하고 계속 싸워나가야 그것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수박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그냥 웃어 넘겨지지는 않고 저는 이렇게 많이 공격도 당하고 뭐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저의 뒤를 이을 후배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혹은 지금 정치를 꿈꾸고 있는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혐오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정말 추워도 없고 그래서 386 그룹들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려줬다면 우리는 혐오를 종식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과업이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혐오 정치를 극복하자라는 얘기 속에 또 늘 느끼고 계신 아픔도 함께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아파본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고통도 잘 알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위원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 교육과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한다면 민주시민을 만드는 겁니다. 민주시민. 그전에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나 국가교육위원회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파헤치고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실무적으로 돌리는 일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을 얼마큼 더 만들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계엄을 해제시킨 건 그 손발은 저희 국회의원이 됐지만 실제로 그것을 계엄을 종식시킨 그 중심 세력은 이대남과 이대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대남은 계엄군들인 거죠. 그렇죠. 그분들께서 정말 강하게 위의 지시대로 무언가를 했다면 문을 다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고 무력을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눴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응원봉을 들었던 이대녀들. 그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그리고 그 추운 길거리에서도 매일같이 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대남과 이대녀가 결국 대한민국을 구했는데 그 저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게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견지해왔던 민주교육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교사나 청소년들의 정치 기본권을 훨씬 더 확대해 주는 것을 법과 제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교사들도 청소년들도 정당 활동이나 뭐 혹은 후원금을 내는 것조차도 그리고 자기가 후보로 나가는 것조차도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나이가 그래서 그렇고 교사들은 교사니까. 그렇고.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교사들의 이 정치 기본권이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계엄이라는 걸 우리가 겪었으니만큼 민주시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면 차라리 드러내놓고 난 민주당 지지자요 라는 걸 알고 저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차라리 학생들이 찬반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다는 거죠. 예. 저 선생님의 의견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 아주 극우 보수주의자인데 아닌 척하면서 수업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럼 학생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왜곡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정치 기본권을 지금 교사들에게 충분히 주어주는 줘야 것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정치적 결정을 하거나 어떤 네. 정당 활동을 하거나 하는 다양한 정치 활동을 허용해 주는 가능하게. 것이 네, 그것이 네. 바로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는 첩경이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우리 좀 울컥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좀 편안한 얘기 하나만 묻고 다시 편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만 네. 아니 제가 그 보니까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요. 그 제일 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그럼요. 계속 유효합니까? 그럼요. 저는 이게 존경이란 단어가 예, 대단한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렸을 때도 제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렸을 때 존경하는 인물을 써내래요. 저희 땐 네. 국민학교였죠. 예. 그러면 맨날 뭐 이순신, 뭐 유관순 이런 거 쓰는데 하나도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고 싶은가? 답이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존경이란 단어를 제가 잘 안 썼습니다. 예. 안 썼는데 성인이 되고 이제 남편을 만나고 뭐 이렇게 커가면서 존경이란 단어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살고 싶으면 그게 존경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조기영이라는 남편이 저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이 가장 그렇게 존경스럽게 살고 싶은 모습인가요? 일단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예, 요새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관식이 관식이 같아요. 이제 그거는 그 하긴 하나의 제주도 출신이니까 더 와닿겠군요. 제가 제주고시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결국에 남는 마지막 힘은 사랑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서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시인의 길을 꿋꿋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연애했을 때도 충분히 회사를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자기는 시를 쓰고 싶은 걸 평생에 업으로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를 만났으니 예. 자기 꿈을 그냥 버리고 회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러라고 합니까?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나도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궁합이 맞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조언 같은 것들도 제가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남성이고 네. 그리고 이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관점들을 많이 제가 참고를 하거든요. 많이 아픔도 겪고 할 때 같이 아파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주로 아파하기보다 예. 저를 제일 많이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적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라 그래요. 남의 편? 남의 편이니까. 너는 왜 그러니?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질문을 잠깐 드리면서 좀 마음을 풀어봤는데요. 아주 약간 어렵지는 않은 질문을 하고 한번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야 될 외교 문제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갑자기 왜 묻냐면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뭐 저야 뭐. 전문가 앞에서. 그 바이든 정부 때는 신냉전 전략을 펼치면서 이 막 패싸움을 하자 그랬거든요. 한미일 동맹을 유례 없이 강화하고 대신에 뭐 남북 관계는 파탄 나고 또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관계가 아주 많이 상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이 외교의 전략은 어때야 될까? 아주 그냥 간단한 소신 한번 듣고 싶어 그럽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의 가장 큰 실패작은 바로 이 외교안보입니다. 경제나 다른 정책들은 다른 장관들이 할 수 있지만 이 외교안보는 유일하게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부러뜨려야 되는 것들이어서 이 무너진 걸 어떻게 복구할까 하는 이제 걱정은 드는데 일단은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죠. 평화 공동체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남과 그러니까 북한이 대단히 예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라는 이해득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평화를 자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 있는 평화를 만들자 해서 국방비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렸었거든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놔야 옆에 있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4강국의 입장에서는 남북이 갈라지는 게 가장 깔끔하고 편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라는 곳이 완전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기네들하고는 자꾸 다르잖아요. 불편하겠죠. 그러니 차라리 그냥 반으로 동강내버리는 게 그들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군인 단 한 명의 목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왜 이해 득실이 오느냐. 미국도 이 아시아로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한국이라는 땅에서 전쟁의 교두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아시아권에서 그런 교두보로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도 경제적 부의 창출을 선물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지리적 그 역학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들어서 이
사 강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동시에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다자 외교를 뚫어야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었습니다. 예. 이 남방구에 있는 수많은 이 동남아시아들 그리고 북방에 있는 수많은 이 국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혹은 정치적 관계로 엮어낼 수 있을 건가. 예. 특히 그들에게 한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로 꽃을 피워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거든요. 예. 단 한 번도 외세를 우리가 침략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처럼 커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를 창출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에게는 롤모델로 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봐도 대한민국이 그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정상회담을 들어가서 많이 느낀 거지만 이게 완벽히 건조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 정상과 정상 간의 케미가 발생되면 1조가 될 게 10조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심리를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가야 그래야 이 4대 강국도 한국을 더더욱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예. 아이고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그 정확하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앞날을 잘 우리가 한반도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그 얘기는 잠깐 묻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고현님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친문 그러잖아요. 이게 뭐 사실 예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왜 고현님을 가리켜서 문재인 대통령이 숨결까지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전히 동의하시죠? 그거는 그런 건가요? 아유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감사하죠.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이제 문 전 대통령과 그 딸 다혜 씨를 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곧 한다 이러면서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칼을 겨누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죠. 그러니까 코너로 지금 많이 몰렸잖아요. 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본인들이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돼야 되는 거는 자명한 일이고요. 그러니 마지막 칼춤을 그냥 미친 듯이 추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수사했던 것 중에 월성원전 관련해서 수많은 공무원들 다 조사했는데 다 무죄됐죠. 그다음에 울산에서 그 선거 개입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도 다 무죄됐죠. 예, 맞아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라든지 샤넬 자켓 문제, 심지어는 이거는 무혐의로 그냥 종결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건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죄가 없음으로 판명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는 것이 다음 정부의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반드시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 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우리는 다음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그 칼날이 내가 정권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 언젠가 나를 겨누는 칼이 된다는 걸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되실 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고민정 의원님께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훨씬 많이. 네, 여러모로 이제 탄탄한 지역 기반도 갖고 계시고 또 득표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는 당시에 또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꺾고 되셨고 제가 볼 때는 향후에 큰 꿈도 꾸어볼 만한데 늘 또 소신껏 이렇게 자기의 의지도 제대로 밝히시고 하면서 또 어려움도 겪고 그러는데 이 고민정의 꿈이라고 할까요? 향후 좀 정치적 꿈을 좀 크게 키우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제 목표는 증오와 혐오의 종식밖에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 너무 제가
지쳐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것을 종식시키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요. 그러나 이제 아마 어떤 자리를 할 거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늘 제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밀어붙여 왔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나운서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최고위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처음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안 될 거라고. 그러나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저는 이제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길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한다고 해서 설정되어지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담을 마치려 하는데요. 네. 워낙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을 너무 편하게 잘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리고 네. 이번 대선에서 정말 온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되찾고 이 내란 세력 종식하고 승리하는 데도 큰 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대담 여기 마치려 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선의 경랑이 빠져들고 있는데요. 함께 투쟁하면서 잡은 손 놓지 말고 대선도 단계에서 치르고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대개혁도 손을 잡고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약속은 지킨다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그리고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손잡고 서로 싸움을 했던 약속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고민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